울릉도 바다 위에 공항을 짓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세계 토모카케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일본, 독일과 중국의 컨설턴트들은 말도 안 된다며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했죠. 공항 생기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일 텐데 이제 울릉도 예산도 바다에 빠지겠군. 하지만 그 바다 위엔 지금 3,000톤짜리 콘크리트 케이슨이 50개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지다니 한국 기술력의 놀라운 발전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닙니다. 고립된 섬의 생존을 위한 희망입니다. 바다 위에 공항을 짓는 현장으로 가보시겠어요? 세계를 발칵 뒤집은 사연. 지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에 사는 엘레나 킴입니다. 37살, 독일 교통부 소속 공항 설계 기획단의 수석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한국계 어머니와 독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베를린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치셨고 어린 시절 짧은 한국 방문 기억이 몇 번 있지만 사실 한국은 저에게 먼 나라였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했었죠. 20년 전 17살 때 울릉도에서 한국인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친아버지가 아닌 외할아버지였지만 저는 그분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제 기억 속 마지막 모습은 울릉도 항구에서 손을 흔들던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정말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로 섬이라는 단어는 제게 고립과 상실의 동의어가 되었죠. 베를린의 화창한 5월의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커피 한 잔을 들고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울릉공항 건설 자료 설계 오류 검토 요청. 심장이 멈추는 느낌이었어요. 울릉도. 그 이름을 업무 문서에서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긴장된 손으로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울릉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고 설계 검토를 위해 국제 전문가를 초빙하는 내용이었어요. 제 이름이 첫 번째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 같았어요. 자료를 넘기다 발견한 사진 한 장. 울릉도 전경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고립된 채로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 그곳에서 아버지는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고 날씨 때문에 구조헬기도 오지 못했다던 그 섬이었죠. 착잡한 마음으로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를린의 하늘은 맑았어요. 하늘이 맑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왜 아직도 날씨에 생명이 좌우되는 곳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료 맨 뒤에는 병원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날 아버지를 실은 배는 출항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줄의 문장이 20년 전의 상처를 다시 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어요. 아버지는 육지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채 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단 1시간만 빨리 대형 병원에 도착했다면 그 만약이 20년간 저를 괴롭혔죠.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한국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바로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울릉도 프로젝트 제가 맡겠습니다. 의외로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이건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여정이었죠. 유족의 시선으로 다시 보는 울릉도. 그곳에 공항이 있었다면 아버지가 살 수 있었을까? 이제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을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인천공항의 웅장함과 효율성에 감탄했죠. 하지만 곧 국토교통부에서 마중 나온 박성민 과장을 만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킴 컨설턴트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로 브리핑이 있으니 따라오시죠. 박성민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가 이끄는 대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울릉공항 관련 데이터가 띄워져 있었어요. 제 눈을 사로잡은 건 경제성 지표 0.77이란 숫자였습니다. 경제성 지표가 1.0 미만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의미죠. 즉, 이 공항은 돈 낭비라는 결론이었어요. 일본과 중국의 전문가들은 이 계획을 비웃었습니다. 박성민이 영상 자료를 틀었어요. 외국 컨설턴트들이 울릉공항 계획을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 뒤에는 냉정한 계산이 있었죠. 바다 위에 공항을 만드는 것, 그것도 거친 동해 한가운데서 말이에요. 당신이 독일에서 왔다면
이걸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박성민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객관적인 해외 컨설턴트로서 답해야 할까요? 아니면 20년 전 상처를 간직한 유족으로서 말해야 할까요? 내 안에 두 정체성이 충돌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온 컨설턴트라면 이건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이라고 말하겠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박성민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아직 제 말은 끝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20년 전 이 섬에서 아버지를 잃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날씨 때문에 배가 떠나지 못해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박성민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객관성과 감정, 둘 다 가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킴 씨, 이건 도전이 아닙니다. 국가의 의무입니다. 울릉도 주민들이 153일 동안 배가 뜨지 못해 고립된 적이 있습니다. 1년의 절반 가까이요. 그들에게 하늘길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박성민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제가 평생 설계해온 공항들은 편리함을 위한 것이었지만 울릉공항은 달랐습니다. 생명을 위한 공항, 고립을 깨기 위한 공항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독일에서 봐온 풍경과는 달랐지만 왠지 모르게 친숙했어요. 혈관 속에 흐르는 반쪽의 한국 피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돌아와야 했던 이유일까요? 내일 울릉도로 갑니다. 박성민이 말했어요. 실제 현장을 보셔야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마주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20년간 외면했던 과거, 그리고 울릉도라는 섬과 말이죠. 헬리콥터로 울릉도에 접근하면서 처음 본 것은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습니다. 케이슨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들이 바다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치 현대판 피라미드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자연에 도전하는 모습이었죠. 헬기가 임시 착륙장에 내려앉자 공사 책임자인 강준호 단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햇빛과 바닷바람에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킴 컨설턴트님 환영합니다. 우리 공사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준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무모해 보였습니다. 해일과 태풍이 빈번한 동해에 이런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죠. 이건 그저 낭비일 뿐입니다. 현장을 둘러보며 솔직하게 말했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공항을 건설하지 않아요. 자연을 거스르는 것보다 우회하는 방법을 찾죠. 강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킴 씨, 우리는 바다가 무서워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대안을 검토했어요. 섬 내륙에는 평지가 부족하고 산을 깎는 것은 생태계 파괴를 의미합니다.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독일에서라면 절대 승인되지 않을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강준호는 끝까지 자신의 방식을 설명했죠. 그가 이끄는 대로 거대한 크레인이 케이슨을 바다에 내려놓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엄청난 물보라가 일며 콘크리트 덩어리가 바다에 자리 잡았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감정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 케이슨 하나가 3,000톤입니다. 총 50개가 필요하죠. 모두 정확히 제자리에 놓여야 공항 부지가 완성됩니다. 강준호가 설명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확신과 열정은 제가 독일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공학은 효율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낮으면 즉시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여기 울릉도에서는 달랐어요. 강준호와 그의 팀은 경제성 이전의 필요성을 우선시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배워온 사람 중심 공학과는 달랐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공항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강준호가 작업자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울릉도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 일하고 있죠. 해질녘 공사 현장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케이슨 위에서 일하는 작업자들, 거친 파도와 싸우는 바지선, 그리고 천천히 형태를 갖춰가는 공항 부지. 독일의 완벽하게 통제된 공사 현장과는 달랐지만 여기에는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와 창문을 열자 울릉도의 밤바다가 펼쳐졌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보았을 풍경이겠죠.
그때는 하늘길이 없어 육지로 가지 못했지만 이제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공학적 도전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과거와의 화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울릉도의 생활 환경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섬의 병원부터 시작했어요. 작은 종합병원 한 곳이 울릉도 전체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단 6명, 중환자실 병상은 2개뿐이었죠. 심각한 환자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제 질문에 병원장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헬기로 이송합니다. 날씨가 나쁘면 그는 말을 멈췄어요. 말을 이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결말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으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위해 16살부터 육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어요. 가족과 떨어져 사는 아이들, 배가 결항되면 몇 주씩 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항만에서는 더 절실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한 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배 안 뜨면 죽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팔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영감은 그렇게 갔어요. 배가 일주일 동안 안 떠서. 할머니의 이야기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20년 전 아버지의 사망 경위와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항만 사무소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작년 결항 일수가 적힌 문서를 받아들고 숨이 막혔어요. 153일, 1년의 절반 가까이 배가 다니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립이었죠. 이 자료가 정확합니까? 확인차 물었어요. 네, 물론입니다. 오히려 평균보다 나은 해였어요. 담당자의 답변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녁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공항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주민 대표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킴 씨, 당신은 이 섬을 보고 갈 건가요? 아니면 바꿀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에게 공항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생존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부정적인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경제성은 낮고 기술적 위험은 높으며 환경 영향도 문제가 될 터였습니다. 객관적 시각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오늘 본 주민들의 눈빛과 그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할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배 안 뜨면 죽어요. 이건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가득한 울릉도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별들 아래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지금도 누군가는 육지의 병원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겠죠. 제가 객관적인 외부인으로만 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섬의 운명에 개입해야 할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 갈등도 깊어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활주로 연장 문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국토부는 1200m 활주로를 주장했고 주민들은 1500m를 요구했어요. 300m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200m면 소형 항공기만 운항 가능합니다. 주민 대표 박민호가 설명했어요. 날씨가 조금만 나빠도 결항됩니다. 1500m는 중형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최소 길이죠. 회의실 한편에는 주민 서명이 담긴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8,000명 이상, 울릉도 인구의 대부분이 서명했어요. 그들은 긴 활주로를 원했습니다. 국제 기준에 따르면 1200m로도 충분합니다. 국토부 관계자가 말했어요. 활주로 300m 연장에 1,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미터당 33억 원이에요. 경제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말에 박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300m가 우리 아이들 생명입니다. 그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당신들은 육지에서 300m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겐 생존의 문제예요.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미터당 33억 원. 뭔가 이상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동료들에게 자료 검토를 부탁했고 얼마 후 확신이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산정에 오류가 있습니다. 활주로 연장 비용이 과대 계상되었어요.
실제로는 미터당 22억 원 수준입니다. 총 비용은 660억 원이죠. 국토부 담당자들이 당황한 기색으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성민 과장이 제게 의아한 눈길을 보냈어요. 왜 제가 활주로 연장에 찬성하는 쪽에 근거를 제시하는지 의아했을 겁니다. 기술자가 거짓을 쓰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저는 울릉도 공항이 1500m 활주로를 갖춰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기술적으로 타당하며 비용도 과장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성민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김 씨, 당신은 중립적인 평가자로 왔습니다. 지금은 주민 편을 들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사실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본 사실은 이 섬에 제대로 된 공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성민은 한숨을 쉬었어요. 프로젝트 비용이 계속 늘어납니다. 정치적 압박도 심해지고 있어요. 이 공항이 정말 필요할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 너머로 육지가 아스라이 보였어요. 가까워 보이지만 날씨가 나쁘면 닿을 수 없는 거리. 이런 고립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님, 저는 단지 경제성만 따지는 컨설턴트가 아닙니다. 이 섬의 현실을 봤어요.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살고 아픈 사람들이 배를 기다리다 죽어가는 현실을요. 공항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 보고서 한 장이 이 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그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내 양심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여섯째 날 예상치 못한 회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미팅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군복을 입은 장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킴 컨설턴트님, 오늘 공유할 내용은 극비사항입니다. 한 장교가 말했어요. 울릉공항은 민간 목적만이 아닙니다. 전략적 가치가 있죠. 스크린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주변 해역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군 관계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울릉에서 독도까지 비행기로 20분 거리입니다. 이 공항은 동해의 초소가 됩니다.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죠. 말문이 막혔습니다. 공항이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도 연결되어 있다니요. 이것은 제가 독일에서 훈련받은 방식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준호 단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는 노트북을 꺼내 오래된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독도 주변에서 일어났던 사건 영상이었어요. 김 씨, 이건 10년 전 일입니다. 일본 순시선이 독도 근처에 접근했을 때예요. 날씨가 나빠 우리 해경이 즉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바다가 거칠어 배로는 갈 수 없었죠. 하늘길이 있었다면.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영상을 보며 울릉공항의 또 다른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건 국토방어선이군요. 제 말에 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우리 주권과 직결된 문제죠.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해안가를 걸었습니다. 바다 너머로 독도의 방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야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주권을 지키는 방패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와 같은 누군가의 생명줄이기도 했죠. 울릉도에 머문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드디어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넘어선 더 큰 목적이 생겼어요. 저는 이 섬과 이 바다와 이 하늘에 대한 책임을 느꼈습니다. 교포 2세로서 그리고 공항 전문가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죠. 저녁 박성민 과장과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지친 표정으로 말했어요. 김 씨, 솔직히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거라 생각합니까?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제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중요한 건 의지죠. 모두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 바다 위에 공항이 설 거예요. 박성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많이 달라졌네요. 독일식 객관성은 어디로 갔죠? 여전히 객관적입니다. 잔을 들어 건배했어요. 다만 이제는 모든 가치를 보게 됐을 뿐이죠.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들도요. 서울로 돌아온 지 이틀째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공정률은 61%에 머물러 있고
이미 3년이나 지연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설계 수정과 예산 추가로 프로젝트는 위기에 처했어요. 더 큰 충격은 독일에서 왔습니다. 본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킴 컨설턴트 귀국 명령입니다. 울릉공항 프로젝트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마십시오. 현지 사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명령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프로젝트에 개입하고 있다고 판단한 거죠. 컨설턴트는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저는 이미 울릉공항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버렸어요. 창밖의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남아야 할까요? 독일로 돌아간다면 안정적인 커리어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 남는다면 불확실한 미래였죠. 그날 밤 박성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울릉도에서 시위가 있었어요. 주민들이 공항 공사 지연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국토부를 찾았습니다. 박성민은 지친 얼굴로 저를 맞았어요. 본사에서 철수 명령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떠나십니까? 제 대답은 확고했어요. 떠나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곳, 제 뿌리가 있는 곳이죠. 나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닙니다. 박성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의 경력은요? 그걸 포기할 건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하다면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보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울릉도로 다시 돌아갔어요. 강준호 단장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반겼습니다. 돌아오실 줄 몰랐습니다. 제가 떠나면 이 프로젝트는 누가 끝내죠? 웃으며 물었어요. 기술적 결함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설계를 수정하고 예산을 조정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설계도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문제가 많았어요. 케이슨 연결 부분의 구조적 문제, 활주로 방향의 오류, 그리고 비현실적인 공정 계획까지 하나하나 수정해 나갔습니다. 박성민 과장과는 개인적인 갈등도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제가 감정적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가 너무 관료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점차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죠. 킴 씨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어느 날 박성민이 물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때문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 되었어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박성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냉정과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은 것 같군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어요. 독일 본사와는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국토부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저는 울릉공항 고문 컨설턴트였어요. 이방인에서 내부자로 변한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 후 마지막 케이슨이 설치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현장에 나갔어요. 안개가 자욱한 바다 위로 거대한 크레인이 마지막 콘크리트 블록을 들어올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강준호 단장에게 말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케이슨이 바다에 자리 잡는 순간 모든 현장 작업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작은 축하 행사가 열렸고 섬 주민들도 찾아와 기쁨을 나눴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그저 고맙다는 한마디 말을 전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서울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날 오랫동안 고민했던 제목을 결정했습니다. 하늘을 담은 섬.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라 울릉도의 미래를 그린 청사진이었죠. 국토부 최종 보고회에서 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건 공항이 아닙니다. 울릉도의 미래입니다. 고립된 섬에서 하늘로 열린 섬으로의 변화죠. 화면에는 비행기 이륙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바다 위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건 더 이상 불가능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착륙은 현실입니다. 발표를 마무리했어요. 공항 개항 예정은 2028년입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희망은 실지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박성민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킴 씨, 처음 왔을 때와 많이 달라졌네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제 저는 엘레나 킴이 아니라 김엘레나입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한국식으로요? 귀화할 생각인가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곳에 더 오래 있을 것 같습니다. 울릉공항이 개항하는 날 제가 첫 비행기를 타고 싶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울릉도에 별빛 가득한 하늘을 그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제게 상처의 기억이 아니라 힘의 원천이 되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어머니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엄마, 나 한국에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7살에 처음으로 진정한 집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베를린에서 태어났지만 제 영혼의 반쪽은 언제나 이곳 한국에 있었던 겁니다. 울릉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이제 프로젝트의 의미는 분명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닙니다. 고립을 끊는 다리이자 생명을 구하는 통로이며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아버지와의 화해였습니다. 이제 그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울릉도의 하늘을 담은 섬 그곳에서 저는 마침내 제 뿌리와 정체성을 찾았습니다.